인사드렸습니다. 미국의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 자기에게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의원한테 줘서 그 당이 전체적인 그 토론 분량은 똑같더라도 사람마다 달리 토론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시간 외 10분 우리 마이클 리 선생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전문가들이시라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시장경제 자유시장연구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뭐 자유시장연구원이 아니라 뭐 사회적 시장경제연구원 쪽으로 아마 정식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이 이제 되고 총장님을 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형님한테. 제가 뭐 간판 보내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이 이승만에 대한 폄훼가 심각하고 학내나 또 이 사회나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잘못 규정지어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소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배제학당을 나왔습니다만은 이 크고자 하면 나무를 섬겨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은 못 섬겨서 제가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더 섬겨서 더 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법인이 되면은 축하드리면서 정부 규제하에 들어오고 아마 3월 말까지 운영 보고서를 해당 정부한테 부처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독립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강 박사님께서 무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무지한 사람이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화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분야에서 천착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좀 아는 것이 있을 줄 몰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고민한 것도 바로 이 무지인데 이 무지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분업을 막을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문화가 되면서 그것을 교류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우남 자유포럼이라고 해서 매달 하는 포럼이 있는데 검사님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이승만에 대한 조작 필름을 담당했던 검사님이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셔서 다 범죄인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생각한 게 우리는 이승만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그분이 주창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우리가 안양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자들은 사람부터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관련된 운동을 펼치고자 하면서 우리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 그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간을 모두 존경해서 그 지도자 반열에 우뚝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 좀 답답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모금 촉진 국민운동본부를 지금 출범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입하시고 나가실 때 좀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거 와서 우리 거지를 보면은 바보니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졸잖아요. 우리 이승만 운동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영삼 대기자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전국 가면서 방방곡곡에 가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떡싸안고 오늘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독립의 의미, 아까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승만이 얘기했던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자. 그래서 제가 운동본부를 출범하니까 꼭 다들 한푼 단할만 안 할 테니까 서명만 해주시고 그 연락처만 주시면 저희가 다가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어떤 악의적 조작, 또, 그러면 편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 이게 이승만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을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묵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부터 저희들은 좌익으로 훈련받아왔습니다. 공부 잘하면 좌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되게 좌익, 서울에 나오시는 분들, 연대 나오시는 분들, 다 좌익으로 아마 성장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철들고 나서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말은 원래 시장경제로 사회주의자들이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양형국가도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장경제 하시는 분들도 시장경제는 이기심의 반로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시장경제는 이기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감과 함께 도덕과 함께 시장경제는 더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승만의 뜻이고, 그것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나온 이렇게 통화적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지금 썼는데요. 10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고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싶은 것은 운동본부에 꼭 서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양준모 박사님께서 그 발표는 안 하시고 광고만 하시고 양준모 박사님의 발표 내용은 보시면 우리들이 대개 다 알 수 있는 우리들 잘 체계를 잡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박명수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잘 나오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크니까. 박사님 여기 시계를 보시면서 할 텐데. 예, 예. 저 걱정하시지. 왜냐하면 제 눈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 이승만 운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승만 운동을 정치학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가장 힘써서 했던 것이 모금활동입니다. 모금활동.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의 모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승만 박사의 모금, 그분이 어떻게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모금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아이디어가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제목대로 이승만 박사와 정읍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정읍 선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운남대 쪽이 정읍 발언이라는 말보다 우리 정읍 선언이라고 하자 이런 주장을 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치외교사학교 회장이라고 소개된 게 작년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내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뭐냐, 교과서에서 이승만 박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승만 박사가 분단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한반도가 통일됐는지도 모르는데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하는 바람에, 정읍 선언하는 바람에 한반도가 둘러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가장 큰 민족 앞에 주어진 그 과오는 말하자면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이다. 분단의 지역이다. 이것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기존의 학계가 몇 가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먼저 북한에 정부를 세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1946년 6월 이전에 이미 약 10개월 전에 이미 소련이 북한에 정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분단의 출발은 소련이지 이승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3월달에 46년 3월달에 스티코프가 남한에 와서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소련 대표가 북한에 이미 지방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스티커프라고 하는 소련 대표가 이미 북한에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6년에 이미 정권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먼저 말하자면 정부를 수입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원래부터 한반도를 분단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직후에 사실 9월 20일 문서, 소련이 북한 사커프하게 보낸 9월 20일 문서에 북한에 따로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뭐라고 했느냐? 8월 말에 1945년 8월 말에 미 국무성에서 보낸 문서에 의하면은 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함과 동시에 북한의 치타커프와 만나서 한반도를 통일한 민간 정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1945년 8월 말에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말하자면 군사적으로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 민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이 하나인 정부를 만들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북한의 치타커프 보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상의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만학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분단 소식을 듣고 해방 이후에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38선 철폐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공산주의가 달라요.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 이미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권을 확고하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은 빨리 38선 철폐해서 우리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38선 철폐 운동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보고서 초기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미 제가 논문을 통해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너무 안 알려지고 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해봐야 뭐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자리 기회 주어질 때 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5분 남았네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해방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세계 지도자에게 4통의 정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트루만한테 보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탈린에게 보냈어요. 8월 15일 바로 스탈린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United Democratic Independence Nation,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국가, 여기를 도와주기만 한다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단어,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 이 네 단어, United Independent Democratic Nation, 이 네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얘기할 이 네 정보에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가장 중요한 건국구상은 바로 네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적인 국가,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탈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면 한반도가 소련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 이런 얘기 했을 것은 여러분들 뭘 생각 못했지요. 그런데 한 6일 동안 정보에 대한 대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애틀리한테 정보를 보내고 같은 날 그다음에 중국 장개석한테 정보를 보내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폴란드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냥 영국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영국이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국은 폴란드 때문에 지금 골치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무너지니까 유럽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이 무너지게 되고 아시아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정보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트루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동맹국이 되어지겠다 얘기했어요. 아주 그 간단한 정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루만한테 정보를 보내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동 점령하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이 차라리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승만 박사는 38선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United Independent Democratic Nation,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머릿속에 분단해서 남한만 가지고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10월달에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로 나눠놓고 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둘로 나눠놓고 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국제사회가 있다. 자기는 미국에 있는지 소련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제사회가 여기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박헌영이 지금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나라인데 거기를 대두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냥 펄펄 뛰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안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승만 박사는 오자마자 1945년 1월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 북한의 조만식, 김일성 4자 회담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남한에서 문서가 아니라 소련에서 김일성이 소련에게 보낸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자 회담을 그런데 1948년에 4자 회담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1945년 11월에 이미 4자 회담을 제안했어요. 조만식에게 사랑을 보내서 조만식에게 김일성을 설득해라 그래서 조만식이 김일성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그거 듣겠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오는 혁명이야지 높에서 위에서부터 오는 혁명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는 48년에는 위에서부터 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오자마자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46년이 이제 모스크바 회담이 지나고 나서 단독 남한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있었다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남한의 기관이 민주의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사실상의 정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먼저 남한의 민주의원을 만들고 이 민주의원이 남한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조만식과 연락을 해가지고 조만식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사도 보내기도 했어요. 북한의 조만식과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6년이 이제 3월달에 돼서 제2차 미소공유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공유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소련은요 이미 북한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정부로 인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다음에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공유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먼저 정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민주의원을 일단 만들었지만 그걸 약간 접어두고 그 다음에 미소공유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미소공유회의 모스크바 협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소련이 협의단체를 만들어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나라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도 중요하지만 협의단체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 요소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키 요소인데 여기에 이제 미 군정이 이승만과 김구를 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소련은 결단코 그것을 막은 거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 군정이 우리는 그러면은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은 우리 미소공유회 우리가 할 수 없다. 결별 내자. 결별 내면은 이제 남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하던 것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양보를 했습니다. 소련이 양보한 내용이 뭐냐? 소위 5호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5호 성명. 그러니까 소련이 왜 반대했냐? 시작통치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미소공유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한반도의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한반도의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의에 간섭한다면 신탁통치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련이 여기에 공의됐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런 정도면은 그래서 이 협상 대표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메조리티가 되면은 한반도 전체를 통일된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상당히 미국과 소련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무조건 미국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고 한반도에 긍정적인 상황이 올 때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은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수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좌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제 오성명이 나가고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우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주의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성명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 시다통치 반대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성명이 말하자면 끝나게 되고 결국 말하자면은 미소공유회가 1차 미소공유회가 결렬됐습니다.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미소공유회가 결단됐을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읍선언을 제일 먼저 보면은 미소공유회가 결렬되어서 더 이상 통일된 국가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과 소련 협력
하고 거기에 우파가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한반도에 독립된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이제 1차 미소공유가 실패가 됐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한에 먼저 단독정부를 만들고 그 단독정부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소련을 설득하고 유엔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읍선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목적이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들 한반도에 남한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남한의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통일정부를 만든다.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남한의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하다. 그러니까 정선언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한에 먼저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소련을 설득하든지 혹은 뭐 협박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소련을 넘어뜨려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한의 모든 민주주의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민족 통일 총본부를 만들어서 결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정선언이에요. 그런데 남한의 정부를 만든다. 이것만 가지고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장을 제대로 안 보고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승만 연구하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요. 원자료를 안 보고 남이 한 얘기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남이 학자들이 쓴 글 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요. 그 당시 신문이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읽는 것이요. 남의 책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국민의 뜻은 어땠느냐? 사실 제2차 미소공유회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여론조사를 미 군정이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54% 이상이 이제 소련을 믿고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남한 먼저 정부를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54%였습니다. 54%.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것이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정업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은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래도 지금 이승만 박사의 이런 선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끌고 갈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이승만 박사 70%가 넘는 80%가 가까운 지지를 얻었어요. 이것은 이승만 박사의 정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덕불장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국민 전체가 이제 소련 믿고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제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통일정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승만 박사의 그 정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제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남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의 단독정부 그것을 완결로 해. 여러분 여기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승만 박사는 단독정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도 공식적으로 단독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미 군정이 이승만을 비판할 때는 단독정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1947년 유엔 총회 결의하고 할 때는요. 남한의 중앙정부를 만든다고 했지 단독정부를 만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남한에 만들어진 정부는 남북한 전체를 통틀은 중앙정부고 북한이 지금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까지 선거하면 완성된 정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 하나하나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밟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완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로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강조점은 이것을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 총본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읍선언의 마지막 부분 내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중대한 결심을 할 텐데 서울에서 얘기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나가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얘기처럼 이런 통일을 자유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유시장 연구원이 그런 매체 역할을 해서 민족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자유통일운동을 주도하고 자유시장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그 장수가 되길 바랍니다. 30분에 마쳤습니다. 마이크 주시면 시계만 있으면 맞춥니다. 사회자가 워낙 무서워하고. 정말 중요한 발제신 것 같아요.
이 분단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분단의 책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맨 처음에 시도한 게 저 발언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재인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명문으로 쓰셨습니다. 아마 논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더 많은 감동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김병헌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김병환입니다. 저는 우리 박명수 회장님께서 워낙 열정을 뽑아주셨습니다. 이재석이 보다는 역시 박명수입니다. 코미디언 방송국. 워낙 이제 여기에 존경하는 최광 장관님, 그 다음에 복거일 작가 선생님,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학자님들이 이제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 발제를 하게 된 것을 감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앞에 여러 학자님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중간중간 빼면서 자, 우리가 과연 우리 초중들이 배우는 것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손자가 국민학교 입학한 애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집에 꽂혀있는 책에 이승만 박사 쪽에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시리즈로 쭉 되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손자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 평가할 때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너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손자가. 자, 중국의 등소평이 말이죠.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모택동은 X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모택동이 러시아 스탈린이 자국민을 3,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한 3년간 있었습니다. 중국 모택동도 500만 명, 600만 명 문화대혁명 때 엄청나게 희생을 치렀죠. 그렇지만 중국은 모택동의 과오가 여기 있는 우리들의 과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등소평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택동의 과오도 있지만 07과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저쪽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에는 6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저 시간이 50분까지니까 그 시간에 좀 중요한 얘기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명수 회장님 자료도 많이 봤고 이승만 연구원이 만들게 된 연세대의 유명하신 유영익 교수님의 자료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쓴 이승만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광 장관님이 독립정신을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비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 노력은 박명수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이승만의 목적이 도대체 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좌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나중에 교과서의 샘플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거 지금 앞에 다 말씀하신 거고, 이승만 박사처럼 국제 정세를 아는 분,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뭐다 하는 것은 이승만이 레닌 혁명을 보고 그 자료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소련의, 우리가 뭔가 소련 혁명을 보고, 우리 한반도가 뭔가 이용할 게 혹시 없을까 하는 그 고민도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도대체 공산주의라는 것은 나중에 북한에도 그렇게 되죠. 북한은 김일성이 무상 몰수를 해서 유산자로부터 무상 배분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개혁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무상 몰수는 했는데 무상 분배가 아니고 국가 소유죠. 전부 집단적으로 와서 노동만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니.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가 뭐다 하는 것도 아시고 국제 정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관심을 가졌었던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항일투쟁 얘기할 때 김구 선생 얘기합니다. 이봉창 열사 얘기합니다. 독립군 얘기합니다. 독립군, 관동군 전체 50만 내지 100만 명인데, 독립군 많을 때 해도 500명, 대체로 한 300명 내지 뭐 그런 정도였다. 이 300명, 500명 가지고 100만 관동군을 무찌르고 독립쟁취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교과서들이나 우리가 읽었던 그 자료들에서는 이봉창 열사가 뭐 폭탄 던지고 뭐 이런 거 등등만 중요한 줄 알아. 그런 독립운동도 있지만은 사실은 국제적인 열광을 활용하는 거. 외교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대처럼 학교 세우고 교육 산업 부흥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좌파들이 김성수 동상 끌어내렸습니다. 이렇답니다. 그래서 초등고등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에 뭔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초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릴 때 각인된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주 좋지 않은 이상한 왜곡된 진화계의 표현하면은 조작된 자료까지를 넣어서 죄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상태입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형편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건국 모델 아까 우리 그 박명수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이승만 카이로 선언이 우리가 알다시피 한반도를 중국 때문에 중국 일본이 물러나라. 한반도도 일본이 점거했으니까 이건 물러나라. 도서 제국 일본이 전부 장악했던 거 물러내고 연합국 승리하자 하는 게 카이로 선언이었죠. 여기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양도한 박사님 얘기는 5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단합해서 자주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통일국가,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자 하는 개념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박명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독립국가, 유럽식 민주주의, 통일된 한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저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독립 해방 이후의 좌우 여러 가지 여순 반란 사건, 4.3 사건, 대구 폭동 이게 뭐였습니까? 공산계열, 자익계열들이 우리나라가 망가지도록 만드는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소공동위원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뭔가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주장은 빨리 유엔에 넘겨라. 미소공동위원회 2차까지 47년도까지 실패했습니다. 아무 결론 못 내는 거죠. 왜?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미소공동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유엔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8월 15일 1948년 국가 소립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요. 이승만 박사가 그때의 연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1875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45년도면은 45에다가 25를 더하면은 그때 70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됐을 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야말로 왕성한 애국심과 그런 어떤 국제를 보는 해안 암목 이런 걸 갖고 국가를 건설하는데 작동되는 올바른 시스템이 1954년, 55년까지는 잘 작동이 된 걸로 자료들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건강상 그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승만 박사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전기를 쓴 올리버라는 사람을 고문으로 채용했습니다.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도 고문 하나 채용했어요. 2명의 고문을 두고 미소공동위원회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 이런 거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리버라는 이 전기 작가가 쓴 이승만의 5가지의 업적은, 자, 여성 반란 같은 거 이거 제압하고 국가 세웠다. 6.25 동란 이거 잘 수습하고 국군 강군 형성했다. 그 다음에 조봉암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도 저 사람을 농림장관을 기용해서 우리 토지개혁 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죠. 그 조봉암 그 공산주의자인데 저분이 그거 한 거는 제일 국내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김성수요. 김성수 적극 협조하고 자기 토지 다 내놨습니다. 이 토지개혁이라는 거, 그런 거가 농지개혁법 이런 거 하고 토지개혁이 사실은 그 당시까지 유유히 내려오던 양반사회를 정리한 겁니다. 양반은 지주고 마름이들이 여러 사람들 소작하면서 상하관계가 형성된 신분 질서를 토지개혁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 그때 국민 초등학교 무상교육 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약소국이고 이번에 독립한 신생국인데 외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영익 교수님은 저렇게 7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이영일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4.19 세대죠. 이분도 역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토지 개혁이라든지, 의무교육,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그때, 정부 그 지자체나 그런 데도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제대로 좀 작동이 좀 덜 된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긍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은 부정적인 얘기는 누가 했느냐? 부산 소식, 소위 그 얘기하는 부산 파동이라는 그 상황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부산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유폐시키고 계엄령 해제하고 미군이 바라는 사람 누구 세워가지고 했던 그 맥스 테일러 대장이 있습니다. 그 맥스 테일러 대장 아들이 이제 이승만 비판의 선구자며 30살 때 이승만 비판 서적을 썼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받았느냐? 송건호 작가를 해야 되나요? 이분은 그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받았고, 그 다음 신상초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래에 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는 데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했던 유튜버 황현필이라는 사람, 젊은 층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은 25가지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럴듯하게 자료를 짜깁기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루스 커밍스의 그 수정주의 이 이후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승만 박사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건국전쟁과 교과서의 이승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과서는 우리 오늘 여기에 계신 분도 이제 우리 교과편성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육관계에 큰 중책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들을 보면은 2022년 말에 7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이제 바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교과서다 하는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역사 교과서의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성 지침이 뭔가 몇 가지 주제를 잡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수검기관에서 그거대로 되었느냐 검증하는 것. 그래서 편성 지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 3월 말에 이승만의 공보다는 과에 초점을 맞추고 독재, 부정, 무력 진압 이런 등등을 써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쓰는 검정교과서 11종류가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들도 한미 방어, 상위 방어 조약 이런 거라든지 이것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이 방위 조약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다 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빠질 이거 했던 5.18 민주화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내용에 들어가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초중등 한국사의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해서 나와 있는 요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광복하고 6.25 전쟁 생겼고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거의 건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가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국권 피탈 일본 얘기죠. 민주주의 발전되어 나가는 단계 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3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실제 이제 교과서를 제가 우리 자료집에 많이 실었다가 혹시 자유시장연구원이 오늘 출범하는데 좀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 제가 거기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유시장연구원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고 저 개인 의견이다. 그랬다가도 역시 그 자료를 전부 빼버렸습니다. 교과서가 이런 지경이다 하는 걸 자료집에 실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닥 보시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승만 정부에 앞으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무리하게 헌법을 바꾸고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부패가 심하여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독재 정치를 이어가려던 이승만 정부는 60년 3월 15일 정부 통영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기획했고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4.19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물러났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선택 중심 한국사 2가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역시 대한민국 발전, 6.25 전쟁,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학교 교과서 내용하고 그 체계가 거의 유사하게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김구 선생은 나는 38선을 대고서라도 통일된 거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나이브하게 하셨습니다. 국제 정세를 모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대비시켰습니다. 대비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뒤에도 보시면은 자, 독재에 의한 4.19, 5.18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5.18이 혁명입니까?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독재, 4.19, 5.18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했던 올바른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 내용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중학교 교과서 전부 잘못된 것만 언급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정업 발언 가지고 또 이거 왜곡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관계 교과서가 대부분이고 부정적으로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게 미래연의 교과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입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자료집에도 실었습니다만 이분이 교육장 출신입니다. 11종의 초등학교 교대를 보니까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내용은 초등학생에게 자학의 역사관, 추모의 역사관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부임자의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기술의 득치를 보는 듯하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증 기준을 만족시킬지 몰라도 보통 시민들의 보편적인 검증과는 화성과 금성만큼 괴리가 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작년 3월 말에 김은경 기자가 쓴 조선일보의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맺음을 가면서 제가 약간 몇 분을 더 쓰겠지만, 왜냐하면 오늘은 저희 자유시장 연구원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몇 분 더 써드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허락을 받고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저렇게 되도록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 계신 이제 선생님도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그다음 교과편성위원회, 검정수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등등에서도 거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 말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내용으로 교과서가 집필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배우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교과편성위원회 이런 데에서 바르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집필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과 환경의 과정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덜 알려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연구평가 분위기가 1990몇 년, 80년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부정평가만 나왔죠. 60년도 물러나신 것만.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승만 연구원의 양준모 원장님 역할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헌부적 사실에 의한 그 외목 선전, 아까 이야기한 황현필 같은 이런 사람들 놔둘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 그런 데 활동하는 거예요. 그 내용 들어보면 이건 도대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 이거 지금 뭔가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청소년 가치관을 성립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보던 이 부분입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그래서 극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저한 애국심과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백척간두의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켜내며 대한민국 성장 기반을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노고의 경의를 표한다. 그래 초중고 역사 교과목이 불편부당한 내용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기술되고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원 박사님께서 감동을 많이 주셨고 많이 참여하게 만드셔서 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